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 정말 이제 정말 가을이 왔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선선한 바람 부는 날씨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 오늘 솔트레이크와의 경기에서 데뷔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리그 6경기 만에 벌써 5호 골. 자, 골도 골이지만 손 선수가 이 전성기 시절에 폼이 올라온다는 사실, 무엇보다 얼굴에서 그늘이 저렇게 사라졌다는데 많은 분들이 더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여세를 몰아서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지은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아산 폐방입니다. 우리 아파트 완전 친환경 아파트. 안에 뱀도 있고 개구리도 막 다녀요. 하하하 하신 김민정님. 무섭다. 자, 싱가포르 여행 왔어요. 2층 버스에서 한국 관광객분이 저러고 있어요. 제발 좀 내려 하신 김혜선님. 자, 남양주 쇼핑몰입니다. 남들 밥 먹는 테이블 위에다 족을 올려놓으셨네요. 제발 노족 하신 정승희님. 자, 어제 제천에 물난리가 났어요. 도로가 침수가 됐는데 어떤 의인이 나타나서 맨손으로 저렇게 배수구 쓰레기를 치우셨습니다. 감동받았어요 하신 나병권님. 자, 옛날 명동 사보이 호텔 뒤에 김선영 미용실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 이경숙을 찾습니다. 호주 이민 간 뒤에 연락이 끊겼어요. 보고 싶다 하신 조영숙님. 자, 대구의 이윤국님, 유혜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볼까요? 예, 네가 제일 잘났냐? 얼마 전 1주기를 맞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 이 생전 회사 선배와 나눴던 대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야, 너가 여기서 제일 잘났냐? 내가 네 아랫사람이야? 안나 너 왜 이렇게 잘났어? 뭐야? 선배가 네 친구냐고. 아니죠. 너 나랑 지금 전화로 말싸움할래? 너 나한테 죄송했어? 여기 사람들이 질이 좀 안 좋아. 미친놈이라는 사람 같아. 마음에 잘못 걸리는 거야. 친구들한테 진짜 장난 잘 맞춰줘야지. 이 사람 같으면 당연하게 잘하네.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버럭 지르잖아요. 너 뭐 하는 거야? 네가 유퀴즈 나가고 무슨 말을 써? 이러시길래. 자, 이런 내용의 압박이 있었다는 거는 당시에 알려진 바가 있었는데 녹취가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의 사망 1주기를 맞아 BBC 뉴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그 이후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녹취, 고 오요한나 씨가 생전에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이 담긴 녹취록이 영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유족이 공개한 이 녹취록엔 한 기상캐스터 선배가 고인에게 네가 그렇게 잘났냐, 지금 말싸움 하자는 거냐며 고인을 몰아붙이는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고인은 어머니에게 내가 그렇게 최악이냐, 내게 건방지다고 한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린다며 눈물로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고인의 어머니는 결정타는 유퀴즈 온 더 블럭 출연이었다며 고인이 유퀴즈에 출연한 상황에서 다시 선배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고인의 선배가 말도 없이 유퀴즈는 어떻게 나간 거냐, 옹호 불가다, 왜 그러냐, 고 오요한나 씨를 다그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제 전해드렸는데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그 오요한나 씨의 1주기를 맞아서 상복을 입고 출연했던 것과 관련해서 자, 팀장님, 유족 반응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고인의 친오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일 날 MBC 기상캐스터들이 검은 옷을 입고 방송에 출연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냐면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는데 무슨 고인을 추모하는가 이렇게 분노를 표했고요. 또한 고인이 MBC 소속 노동자로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노동부 판단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그리고 업무의 반복성도 있는데 어떻게 근로자가 아니냐 이렇게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소형견의 콱콱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목줄도 없이 마구 뛰어다니는 강아지 2마리. 자, 한 여성이 인도를 바로 걷고 있는 그때 와다다다 뛰어와서 콱 번갈아 가면서 다리를 또 그냥 콱 무는데요. 당황한 여성 멈춰서서 다리를 어머 아파 하면서 자 그때 또 따라서 콱 또 와서 콱 아 그제야 정자에 있던 견주가 스르르르 지금 다가와서요. 목덜미를 덥석 잡더니 대롱대롱 저렇게 달고 돌아갑니다. 아니 견주 너무 침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을 물고 있는데 침착하다 못해 좀 태연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70대 제보자가 겪은 일인데요.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고 있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개 2마리가 제보자에게 번갈아 달려들며 총 3번이나 다리를 물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제보자가 견주에게 항의를 했는데 정자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본 견주. 언제 물었냐? 우리 개가 물었냐면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결국 경찰과 119가 출동했고 응급실을 찾은 제보자는 파상풍, 항생제, 소염진동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에도 한의원 침치료 등을 받았고요. 총 30만 원가량의 치료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 30만 원 당연히 견주 측에서 물어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신고를 해서 견주가 처음에는 사과를 하겠다라고 아이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우리 개가 물었냐? 법대로 해! 이렇게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방금 영상은 그럼 무엇? 그러니까 저 모습하고 다르게 달리 나왔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소형 견들이에요. 대형견, 뭐 입막에 필요한 그런 견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형사 사건보다는 민사로 처리해야 될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끝까지 주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우연히 닮았을 뿐. 자,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 잘 아시죠? 자, 이걸 그대로 복붙한 듯한 일본 노래가 있다는 제보가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 교차 편집을 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각자 판단을 해보시죠. 뮤직 큐!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足を踏み出す大地に触れる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ここにいること歩いてること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耳を澄ませば景色は色づいてく声を聞かせて 자,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인 인디밴드 슈퍼 토산부라는 밴드의 노래 산뽀인데요. 자, 일본에 사는 사방가족께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 노래 이 표절 소송을 해본 경험이 있는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이 직접 좀 판단을 해주시죠. 글쎄 이거 제가 판단하는 게 필요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표절이라고 하는 건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문제인 거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작권? 예, 민사나 형사의 불법성을 다퉈야 될 정도의 상황인 거고요. 저작권 침해로 음악이 인정이 되려면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비슷하냐 그리고 그 비슷한 게 원곡에 의존해서 만들어졌는가를 따지는 건데 그 비슷한 거는 뭐 리듬이나 멜로디나 화성 같은 것들이 비슷한지를 보는 거고 흔히 음악이 이제 코드처럼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든가 반복되는 후렴구 이런 것들이 닮아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들으셨겠지만 상당히 많이 비슷하게 들리고 그리고 이제 가사의 느낌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저기도 뭐 바람이 불어온 곳이라는 표현, 유사한 표현이 직접 들어가고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그 뮤직비디오 그대로 김광석 씨 노래에 써도 되겠다 싶을 만큼 지금 이거 예, 저 분위기가 산에서 바람을 맞고 있는 어렸을 적의 꿈을 찾는 그런 맞아, 산에는 바람이 불잖아요. 네, 아니 그 가사에도 저 노래도 바람이 분다가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일본 어머나. 원곡에.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가수가 과연 김광석 씨의 노래를 듣고 따라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좀 다퉈질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제보자께서 직접 일본 저 밴드
슈퍼 토산부라는 곳에 밴드 측에다가 해명을 요구했다고요. 왜냐하면 라디오 들었는데 당연히 리메이크, 저희가 들어 리메이크곡 같거든요. 근데 그 설명이 없으니까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뭐냐라고 해명을 요청했고요. 실제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 삼뽀라는 이 그룹의 이 작사 작곡했던 멤버인데요. 오다 토모 유키라는 사람인데 자기 얘기입니다. 김광석 씨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잘 몰랐다. 부끄러울 줄 알지 못했다. 확인을 자기도 해보니까 멜로디하고 유사점이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라고 하는데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유사성이 우발적이다. 우연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본인 얘기입니다. 한정된 음계와 코드 진행 속에 때로는 의도치 않게 비슷한 멜로디 라인이 생겨나는 일이 있고 예술가들은 많이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베낀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베낀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우연히 닮았다? 足を踏み出す大地に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우리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의식적으로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저 노래를 들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얼마만큼이나 원곡이 많이 재생이 됐었고 그거에 노출이 됐다라고 보여진다라면 무의식적으로 베꼈다고 할지라도 이 책임을 묻는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라고는 하지만 김광석 씨 노래가 94년도에 나왔잖아요. 예. 30년이나 됐고 그렇죠. 워낙 대중음악적으로 유명한 음악이었기 때문에 저 지금 일본의 뮤지션이 자기는 몰라도 한 번쯤 들었는데 그냥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만약에 가정임단 소송을 한다면 저 노래가 일본 라디오에서 한번 몇 번이나 방영이 있는지, 혹은 저 인디밴드의 저 뮤지션이 한국에 왔을 때 저것을 들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지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택배 기사의 승강기.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급하게 외출을 하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잡았는데 마침 택배 기사님이 배달을 하러 딱 올라온 겁니다. 기사님은 캐리어를 엘리베이터 문에 걸쳐놓더니 저를 휙 지나쳐갔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캐리어를 밀어낸 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타고 보니 저희 집이 22층인데 26층 버튼이 눌려 있더라고요. 기사님이 눌러놨구나 하고 26층에 올라갔다가 다시 22층에서 멈췄는데요. 문이 열리자 기사님께서 저를 째려보면서 왜 내 캐리어에 손을 댔냐는 겁니다. 저도 황당해서 빈 캐리어인 줄 알고 그랬다. 기사님 전용 승강기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따졌는데요. 기사님은 아니 내리면서 잠깐만이라고 했는데 무시를 하고 갔다며 저를 마구 쏘아대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정말 못 들었거든요. 그 후 1층에 내린 뒤에도 기사님은 제 등 뒤로 갖은 욕설과 폭언을 하더니 택배 배송을 마치고 트럭으로 이동할 때까지 제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택배 기사님들 바쁘신 건 알지만 이게 이 정도로 화를 낼 일인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아니,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전세 냈어요? 엘베 관리비 내는 건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예요. 하나밖에 없는 엘베 캐리어로 딱 고정시켜 놓고 가면 고장나. 그거 고치려면 그것도 관리비에서 나가. 그리고 내가 아저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 기다려? 우리 집 택배 배달하는 것도 아닌데 별꼴이야 정말 동그라미. 제 얘기가 너무 설득력이 있었나 봐요. 다음 택배 기사입니다. 이 여자 말하는 것 좀 봐. 아니 내가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어 안 했어? 들었으면서 왜 못 들은 척이야?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20초도 안 돼요. 당신은 택배 안 시켜? 당신 택배 아니니까 나 몰라라야? 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야? 그리고 남의 물건 왜 함부로 손대? 나 이거 재물손괴로 고소할 거야, X.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택배 기사분이 바쁘고 힘든 건 알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뭐 잠시 기다리라는 걸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욕설을 하고 폭언했다고 한다면 택배 기사님 여러 사람 앞에서 욕했다면 뭐 모욕죄가 되지만 여러 사람이 없으면 모욕죄는 몰라더라도 아마 욕설을 반복을 하면 폭행죄로 우리가 이끌어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저 욕설을 하고 폭언한 데서 피해자 저 여성분이 아마 위협을 느꼈다 그러면은 협박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택배 기사님이 잘못하신 거기 때문에 사과를 받으세요. 박 변호사님. 자, 뭐 사실은 이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있죠. 어느 날 갔는데 너무 안 내려와요. 그리고 계속 한 층씩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들 이해하지 않습니까? 택배 기사님들 다들 고생하고 있고 그 상황상으로는 사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욕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욕설에다가 소리 지르고 반복하는 모습 택배 기사님도 어쩌면 더 잘못한 거거든요. 그게 선을 넘어간 거지. 뭐 그 전까지는 뭐 둘 다 비슷비슷했는데 욕설함으로써 택배 기사님 잘못. 네. 양 변호사님, 대부분의 택배 기사님들은 솔직히 저런 상황에서 입주민들 눈치를 더 많이 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양 앵커가 좀 너무 독하게 이 제보자분을 맞습니다. 표현을 해서 제가 워낙 저도 좀, 극단적이어서. 예, 저도 좀 이게 제보자 편을 들어야 되나 약간 망설여지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저 박 변호사 의견이랑 같게 사실 처음 부분은 오히려 처음에는 제보자분이 실수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살피셨으면 평상시에 왜 이게 여기 있는지 좀 아실 수 있는 분위기였잖아요. 택배기사분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는 만약에 거기서 끝났으면 저는 오히려 택배기사분 편들어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욕설을 하시고 화를 내는 건 이제 그 기사분이 잘못하신 거죠. 저희들 다 대한민국에서 택배도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다 항상 고마워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 좀 지나쳤죠. 예, 날이 더워서 좀 짜증이 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입장이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염경희님께서는 힘들게 배송하는데 잠깐 기다려주는 배려도 있었으면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오복장님 같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번 건은 택배 아저씨 잘못이라고 본다고 말씀 주셨고요. 비타민 누나님이 원본님 연기 톤 때문에 더 열받는다고 죄송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워낙 극단적인 걸 좋아해서.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투터치. 예. 주방은 작아도 생수 2병 놓을 틈에 전기포트 하나 치운 틈에 작은 사이즈에 담긴 큰 능력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굳어진 권력의 세계로부터 넘어와라. 시공간이 뒤엉킨 이곳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다. 4세대 MMORPG 더 스타라이트 지금 다운로드. 이건 비장의 카드. 20가지 멀티비타민은 기본. 간, 눈, 혈행 건강 혜택까지 완성된 한판. GNM 올인원 뉴트리션 멀티비타민 플러스. 한판 완판. 브라운 갈수록 덜 밀리고 쓰라린 면도 이제 뉴 시리즈 9 울트라신 첫날의 첫 순간부터 첫날이 닿는 순간부터 부드럽게 저녁까지 깔끔하게 깔끔한데? 브라운. 유튜브와 틱톡에서 먹방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여성이 최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올린 영상이 화제입니다. 주문할게요. 네, 그 제가 항상 먹던 거 있잖아요. 그 누텔라 치즈케이크 크림치즈로. 네, 그걸로 2개 해주세요. 지금 찾으러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라고 소개하며 맛있게 먹는 모습 덕분에 이 메뉴는 품절 대란까지 빚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유튜버는 이 최애 와플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구독자 19만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그냥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샤머호님. 저희한테 직접 제보를 주셨어요. 평소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신 것처럼 먹방으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거의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서 지금 여기 하는 것을 팬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소통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그러면 또 팬들이 그거 먹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음식도 시켜서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와플을 좋아하는데 한 프랜차이즈 와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대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선택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정말 맛있는 조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최애 애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번 먹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먼저 그 와플 먹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거는 본인 돈으로 내돈내산 와플이었던 거예요. 자, 얼마나 맛있게 드시면 팬들이 알아서 그 레시피대로 주문해서 보내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라이브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죠. 와플 왔어요. 지금 와플 왔어. 와플 먹고 싶어.
어울려. 크림치즈 젤라또랑 와. 그치? 와플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나? 왜 저러는데? 그 정도야. 매번 먹지만 감탄이 나오는 맛. 바로 와플 크림치즈 젤라또 누텔라 아이스크림 와플 크림치즈로 변경! 아, 예. 자, 영상이 나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 또 와플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앞에 지금 그 와플. 그 레시피로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요? 예. 이거 박 변호사님 맛없는데 맛있다고 그거 거짓말 말아요. 그런 거 없기. 진짜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근데 예전에 박 변호사님 어느 막 방송 나가서 맛 없었는데 맛있다고 막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는 표가 나긴 해요. 일상 쓰면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와, 이거 다 먹을 거예요? 기가 막힌데. 저희 것도 좀 남겨주시고요. 예, 남기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댓글들이 달려와요. 뭐 와플 처음 먹어본 사람도 아니고 좀 전에 얘기하는데 댓글 달려오면 매번 먹지만 감탄 나온다. 저도 지금 감탄 나오거든요. 예. 그런 댓글도 달았다고 하고 본인이 답답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어떤 내용이 저 나왔냐면 이 메뉴를 땡땡땡 정식 본인 이름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 메뉴 품절돼서 먹기 힘들다라는 또 댓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팬들이 내가 좋아하는 그 조합에 내 이름 붙였구나. 감사하다.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겠지 하고 가볍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버 샤모호 씨가 직접 이렇게 조합한 그 조합의 와플을 너무 좋아하니까 팬들이 샤모호 정식이라는 애칭까지 달아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와플 업체로부터 메시지 하나가 왔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쿠폰 10장이 뭐죠, 팀장님?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따르게 되면 10일 날 그 와플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팬들이 제보해준 영상을 봤더니 와플을 너무나 맛있게 먹으니까 감사하다. 감사 뜻으로 해가지고 쿠폰을 보내주겠다고 메시지가 온 겁니다. 그랬더니 유튜브 같은 경우는 기쁜 마음으로 해가지고 완전 영광이다. 그러면 쿠폰 10장을 보내주세요 했더니 그 업체에서 1만 원짜리 쿠폰 10장을 보내줘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유튜브는 팬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요. 언니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그 배달업체나 매장에서 유튜브의 이름을 딴 메뉴를 판매하기도 하고요. 또 유튜브의 얼굴과 이름을 딱 크게 적어서 홍보하는 거를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심지어 유튜버의 이름을 딴 그 메뉴를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플 포장지에 유튜버의 이름이 떡하니 적혀서 배달이 오고 이러니까 유튜버 입장에서는 내가 홍보를 허락한 적도 없고 만약 홍보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쿠폰으로 줬다고 하면은 나는 쿠폰을 안 받을 것이다. 왜 그걸 보냈냐? 이렇게 황당하다고 토론을 했던 것이죠. 자, 앞서 그 사진 좀 다시 보여주세요. 자, 김하은 아나운서, 그러니까 저렇게 매장에 본인의 어떤 초상권을 침해하는 듯한 저런 홍보물이 동의를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저런 상황이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라는 주장인 거예요.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팬들이 이 샤머오 와플 메뉴 먹기가 힘들다, 품절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합의 와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후기 영상 자체가 굉장히 인기 있고 귀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유튜버가 본인의 얼굴과 이름을 사용해서 홍보하는 걸 애초에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바로 본사에 항의 메일을 보내고 또 이와 관련된 팬들의 제보도 요청을 합니다. 주말 사이에 메일함이 꽉 찰 정도로 수백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 15일에 본사 측에서 답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용이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건 진심으로 유감이다. 가맹본부는 즉시 사용 중단 및 철거를 안내했고 관련 메뉴 판매를 권유하거나 종용한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일부 가맹점의 일탈이나 실수인 것처럼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쿠폰 10장은 감사의 표시였다며 어려운 경제 침체 시기 가맹점주들의 실수를 너그러이 봐주시고 영상과 글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덧붙였습니다. 자, 저런 본사 측 메일을 받고 이 유튜버 마음이 풀렸을까요? 자, 그랬다면 저희한테 연락도 주지 않았겠죠.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무단으로 해서. 그럼 저는 화가 풀리니까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냥 끝내죠. 저도 막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기업에서 내 얼굴과 이름을 써줘서 오히려 내가 더 홍보됐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려고도 노력을 했는데 너무 태도가 좀 그러니까 화가 계속 나더라고요. 저는 입막음도 아니고 약간 떠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쿠폰 주기 전부터 지금 장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혹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감사하다고 쿠폰 한번 줘본다고 해볼까 이러고 메시지를 딱 보냈다 생각해요. 근데 내가 몰랐으니까 이제 비밀로 해달라 그러고. 자, 제가 지금까지 상황을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유튜버분, 아니 내 사진을 쓸 거였으면 광고비를 주든가 쿠폰 10장으로 퉁치는 게 말이 돼? 이거고요. 예. 그 본사 측은 우리가 허락한 적 없다. 가맹점주들이 알아서 한 거야. 네.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버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프랜차이즈로 하는 거는 메뉴가 일정하게 똑같이 나가는 게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하고 이름 쓴 거는 본사에 분명히 책임이 있을 텐데 왜 가맹점들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처럼 본인은 느껴진다라는 거고, 게다가 이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는 이름을 그냥 유튜버 정식으로 바꿔서 파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다 아는데 어떤 유튜버? 그러니까 유튜버라고만 하니까 샤머워라는 이름을 안 쓰지만 이제는 유튜버 정식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떠올릴 적의 상황이 이미 만들어진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샤머워 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쿠폰 보내준 것도 혹시 내가 이 사실을 아는 건지 모르는지 떠보려고 보내줬던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정도의 상황이 이르렀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받은 제보 중에는 본사에서 이런 그 메뉴를 만들 거란 얘기를 듣고 가맹점에서 이걸 썼다라는 제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본사에서는 검토 차원이었는데 그 사실을 가맹점들이 알고 먼저 이걸 판매를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본사 측에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이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지금 샤머워 씨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다시 들으신 것처럼 사과라도 진정성 있게 해줬으면은 화가 안 났을 텐데, 저 본사의 메일이 꼭 요즘에 AI가 많이 메일 써주잖아요. 그런 AI 메일처럼 느껴질 정도였다라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대응에 대해서 화가 난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모델이 되든지 아니면 진심 어린 사과를 좀 했든지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본사에서 이 유튜버 샤머가 봤을 때는 했을 걸로 보이고, 실제로 이 프랜차이점, 이 가맹점주 중에는 보면 일부러 연습도 한답니다. 그 샤머 정식 있냐 하면 없습니다. 일부러 막 그런 제보도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본사에서 왠지 뭔가 막고 있는 그런 제보도 지금 있다고 하기 때문에 추정이죠. 추정입니다. 샤머 이분의 추정이긴 한데, 본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빨리 좀 해결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인지 또 연락인지 믿기 어렵다고 하고, 또 이 유튜버가 돈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자기 홍보되고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 본인의 이름이나 이렇게 함부로 쓰여 있다 이런 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본사의 어떤 제대로 된 대응을 바란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이 해당 와플 업체 측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근데 끝내 뭐 저희가 따로 전해드릴 만한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식당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뒤 양평군의회 의장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식당 측과 합의가 다시 오가는 과정에서 의장은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식당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지금 식사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좀 죄송합니다. 이 단골 식당에서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바퀴가 나왔어요. 자, 제보자가 직원들 몇 명과 함께 단골 식당 중국 음식을 배달을 했습니다. 뭐 탕수육, 짬뽕, 짜장면 이런 걸 시켜 먹었었는데, 볶음밥요. 다양하게 먹고 5명이 이렇게 나눠 맛있게 먹고 음식을 거의 다 먹었어요. 이제 거의 다 먹었는데 그때쯤에 충격적인 사실을 저겁니다. 특히 짬뽕에 바퀴벌레 같은 게 둥둥 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에이 뭐 설마 번데기 아니면 바다 생물이겠지, 동글동글한 검은색. 해산물이 저럴 수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부정을 하려도 부정할 수 없게 너무나 바퀴벌레가 생긴 바퀴벌레가 맞다고 나왔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요. 제보자가 직원한테 여기 맛집이다라고 자랑하면서 주문을 했는데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다고 하고요. 곧바로 식당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식당에서 어떤 답을 했을까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거를 이제 전화를 했더니 직원분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미안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는 머리카락까지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바퀴벌레는 제가 진짜 아무 생각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한번 와라, 직원들 다 같이 오면은 내가 이렇게 아니까 대접할게 이래. 네, 저번에 머리카락 나왔을 때도 그냥 우리는 환불도 안 받고 그랬지만 이번 건 내가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바퀴벌레는 너무 충격적이다. 아유, 그 직원분들 다 데리고 한번 오십시오. 내가 진짜 한번 확실히 쏠게. 그런데 바퀴벌레 또 나오면 어떡해요. 지금 제보자는 그걸 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 머리카락 정도는 모르겠는데 바퀴벌레는 너무 심하다 해서 바로 연락을 했는데 직원이 그때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하는 일에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대수롭지 않게 미안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엉뚱한데 다음날 이제 사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긴 했대요. 보통 근데 말이죠. 사람이 하는 일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이 피해를 입은 쪽에서 용서해 줄 때. 그렇죠. 마지막에 사과를 정말 열심히 하니까 됐어요. 사람 하는 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러는 건데 예. 본인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했는데 그 다음날 사장님이 전화를 하길래 이번엔 제대로 사과를 하겠거니 했는데 원래 그 양파나 야채에서 바퀴벌레가 좀 나온다. 이거 어떡하라는 거죠? 그래서 업체도 계약할 때 자주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를 한다고 하신 게 그 직원들 데리고 오면 식당 뭐 맛있는 거 대접하겠다. 글쎄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전에도 머리카락이 좀 나온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는 진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고 뭐 보상이나 환불 요청 안 하고 넘어갔었답니다. 근데 바퀴벌레는 못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 뭐 바퀴는 진짜 팀장님 못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머리카락하고 바퀴벌레는 틀리기 때문에 그냥 못 넘어가고 그날 먹었던 음식값을 환불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자주 시켜 먹은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릴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장이 전화 받는 태도가 아니라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판례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판례를 찾아본 다음에 그때의 짬뽕을 먹은 분이 5번이었는데 한 사람당 20만 원, 100만 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보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사장이 이제 그 돈보다도 이익에 제한하게 보상금을 원하면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아마 그 100만 원 사장의 아들이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100만 원은 힘들 것 같다. 힘드니까 그 신고하시라면 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하시라니까 이분이 이제 국민신고에다 제보를 했습니다. 국민신고에 제보를 했더니 국민신고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받게 되면은 관할 양평 보건소로 이관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일요일 14일입니다. 식당 그 사장 아들한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에 청소를 깨끗이 했으니까 50만 원에 합의하면 어떻겠어?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래 좋다 그러면 다음날 낮에 만나가지고 정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50만 원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는 그 식당 사장 아들과 약속을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르는 이 번호로 온 전화를 받습니다. 대체 무슨 연락이었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국민의 대표로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당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네, 여보세요? 네? 저는 양평군의회 의장 황선호라고 하는데요. 양평군의회 의장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의원님 직접 전화를 주셨죠? 이 시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요. 어머님이 너무 억울하다가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서 그거를 처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이렇게 연락을 주는 게 맞는가 해서요. 그럼 전화 드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지인이 이제 의원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전화 드렸는데요. 담당 부서가 따로 있는데 의원이 이건 직권남용 아닌가요? 왜요? 직권남용을 왜 생각을 하세요? 저는 군 의원이고요. 국민의 대표로서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국민들 저를 뽑아줬기 때문에 저는 대의기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의원님이 하실 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 자, 김하은 아나운서. 네, 이 제보자에게 전화를 건 인물 바로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뜸 제보자에게 전화를 해서는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 맞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다면서 억울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제보자 바로 식당 문제로 전화를 했구나 느낌이 왔다고 해요. 그래도 군의원이 주말 저녁에 개인 연락처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인을 통해서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일에 관여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황 의장은 관여할 거다, 관여하는 게 잘못된 거냐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직권남용 아니냐고 또 한 번 물었더니 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을 하냐, 나는 군의원이고 군민의 대표로 전화를 하는 거다. 군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대의기관이라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제보자는 통화하는 내내 의장이 좀 협박을 하는 듯 위압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건 제보자님의 어떤 느낌이었겠죠. 네, 그렇게 느끼셨대요. 본인도 양평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군민인데 군의원에게 이런 연락을 받으니까 좀 무서웠다고 합니다. 아, 제보자님도 양평 군민이었군요. 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 권위의 말투도 그렇잖아요. 권위의 어떤 힘으로 약간 하는 듯한 느낌을 이분은 받으셨어요, 제보자께서는. 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5분 20초 동안 통화를 한 다음에 문자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이 조금 더 충격적이에요.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사과드리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 황 의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지금 이게 앞서 그 황 의장이 의장의 보낸 겁니다. 예. 당연하죠. 제보자 입장. 아니 음식에서 바퀴벌레 나와서 민원 넣은 건데 왜 제가 사과해야 됩니까? 라고 하고 지금 국회의원 아니에요. 뭐 외압이 있으니까 무섭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얘기가 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피해자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황 의장 하는 말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자기가 이 식당의 단골 손님인데 사장하고 친했는데 사장이 너무 하소연하길래 그렇게 제보자한테 연락을 했던 거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사과드리세요. 이게 뭐 물론 이게 참 텍스트지만 이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예. 글쎄요. 근데 이제 뭐 굳이 지방도 상권 분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민을 대표한다고 한다라면 행정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군민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군민을 대신해서 의회 의장이 그 공무원에게 왜 군민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어쩌면 조금 더 그나마 원래의 역할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제작진에서 이 황 의장에 직접 연락을 했더니 사건 반장 측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인터뷰 요청을 거절당했다고 하는데 예. 다른 매체의 입장이 좀 나왔어요. 그 식당에 친한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라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 같아서 진입 파악을 위해서 연락했고 개입한 게 잘못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이 제보자분에 따르면 이 보건소에서 현장 조사를 했는데 이 청결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매길 거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럼 식당이 잘못한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저렇게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고 이제는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하부비용 받을 생각도 없고 이제 다만 본인은 사장이 좀 식당이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되길 바라는 마음만 남아 있고 다만 이 군의 의장님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 하는데 아까 식당 사장님도 그렇고 이 의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크게 일을 만드신 것 같아요, 더. 왜? 예. 황선호 의장은 아무튼 한 매체 인터뷰에서 제가 개입한 게 잘못한 일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한 중년 여성이 딸에게 약과 물을 건넵니다. 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삼키는데요. 잠시 뒤 딸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엄마는 딸의 방으로 향합니다. 잠든 딸을 보며 눈물을 흘리던 엄마, 이내 무거운 결심을 내리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나쁜 엄마입니다. 예, 오늘 사건 연구소는 아마 우리 가족 여러분들 계속 보시다 보면 너무 가슴이 좀 아프실 겁니다.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실제 사건이었죠.
이 벼랑 끝에 몰린 한 여성에게 정말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네, 이게 오래지 않은 일입니다. 2022년이었어요. 인천 해안 가정집에서 60대 어머니가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딸을 이 어머니가 살해를 했고요. 어머니도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이제 그 죽음을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돼서 이제 목숨을 건졌고, 나중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딸이 잠들었을 때 죽게 만드는 게 가장 고통이 덜할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님, 도대체 이 딸과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딸이 숨진 딸인데 생후 첫 돌 무렵에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난치성 뇌전증, 지적장애 1급, 좌측 편마비 진단을 받고 누구에게 전적인 간호를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그때 겨우 26입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이 아이를 위해서 24시간 딸만 돌보고 밥도 먹이고 대소변 가리고 옷가리 입히고 딸 주위를 떠날 수 없는데, 아빠 같은 경우는 전국 건설 현장을 떠돌면서 일했기 때문에 남편은 집에 잘 머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첫 딸을 얻고 그때 엄마 나이 26살 때부터 사실상 이 엄마의 인생은 거기서 그냥 스톱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엄마 이 씨가 이 딸을 하루하루 키워내면서 직접 간병일지를 썼어요. 여기에 얼마나 고됐는지 그때 그 생생한 기억들이 다 담겨 있는데요. 2019년 12월 짧은 경기 10번, 힘 빠지는 경기 6번. 2020년 5월 날밤 새고 낮에도 안잠. 딸의 상태를 한자 한자 정말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간 이 씨. 혹여나 더 나빠지지 않을까 늘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직접 엄마가 효과 있는 약은 체크를 해두고 효과가 없는 약은 줄여가면서 누나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딸 침대 옆에 간이 침대를 두고 늘 함께했고요. 딸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다 보니까 새벽에 빨래를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웃들도 이 씨의 사정을 잘 알고는 새벽에 소리가 나거나 해도 좀 민원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웃들조차 집안 모녀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항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딸, 이 아들이 당시 했던 얘기에 따르면 우리 누나한테 냄새가 날까봐 엄마는 항상 매일매일 몸을 닦여주고 또 새 옷을 입혔다. 자, 그렇게 무려 38년의 세월을 오직 이 장애가 있는 딸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결국 더 버티지 못하셨던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 범행전 4개월 전 2020년 1월 달인데 그 38세 딸이 4기에 가까운 그 3기 대장암의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암 치료를 이어갔는데 혈소판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장암 치료도 이게 지금 중단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켜보는 엄마 입장에서는 불안이라든가 불면증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딸의 암 진단 넉 달 만에 심각한 우울증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나도 우울증 판정도 받았고 딸도 대장암이니까 뭐라고 했냐면 결국 내 손으로 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도 그 뒤를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충격적이고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엄마 이 씨는 재판을 받습니다. 네, 재판을 받습니다. 참 그 마음이 어땠을지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엄마 이 씨는 재판에서 더는 버틸 힘이 없었다. 내가 60년을 살았으면 많이 살았는데 내가 죽으면 딸을 누가 돌보나 그 걱정에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쌍한 내 딸을 죽인 나는 죄인이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이 씨의 남편, 아들, 며느리, 사돈까지 온 가족이 직접 손으로 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아들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40년 가까운 세월 누나를 돌보며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온 어머니를 다시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원을 했고요. 아들의 아내, 이 씨의 며느리 역시 기회를 주시면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면서 여태까지 고생하고 망가진 몸과 마음 잘 돌보겠다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자, 직접 유족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누나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많이 우셨을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평생 눈 감으실 때까지 누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미안해 하실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항상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 속에서 그렇게 감옥 안에서 지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 변호사님, 그래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찬가지로 살인죄죠. 살인죄고 검찰에서는 살인죄가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뭐 사형 무기도 가능합니다. 1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 같은 게 있어요. 예.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부귀 행복을 누리겠다고 딸을 죽였겠냐. 같이 갔어야 되는데 혼자 살아남아서 미안하다. 나는 나쁜 엄마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최후 진술을 맞춘 걸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이 12년 구형에 대해서 결국은 집행유예 선고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중증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 못한 사회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재판 끝나고 나오는 모습이. 왜 집행유예니까 실형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12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저렇게 실형이 면제된 것입니다. 양 변호사님, 검찰이 보통은 저렇게 되면 항소를 하잖아요. 당연하죠. 예. 근데 원래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2년이면 사실 원래대로라면 구형량도 살인죄 치고는 말도 안 되게 낮은 거였고 애초에 그다음에 12년인데 집행유예 한다는 것도 본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애초에 이게 어머님이 이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딱한 사정을 우리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냥 검찰이 그냥 봐주세요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또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중형을 구형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처음부터 검찰이 선처를 하면 또 이제 아예 그냥 하라는 하라는 얘기처럼도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여기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요. 사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검찰도 인정했고 법원도 인정한 것처럼 이 기댈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찰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이와 같은 비슷한 간병 살인이 2020년 이후 해마다 20건 가까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지금 고령화로 가고 있고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좀 공란인 것 같아요. 국가의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돼, 사회가 어떻게 개입해야 될지 빨리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분위기 바꿔서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누군가가 마트를 향해 휙 뭔가를 던지더니 서둘러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칩니다. 자, 바닥을 대구르르르 구르던 물체. 자, 그대로 구르더니 펑! 오, 뭐야 이거? 마치 폭죽처럼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터져버립니다. 폭발물의 파편이 곳곳으로 날아가면서 마트 창문이 뚫리거나 깨져버리기도 했는데요. 주차돼 있던 차에도 파편에 맞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이거 수류탄이에요. 뭐예요 이거? 자, 폭발물을 던진 저 괴한들은 이 직후에 다른 마트에서도 비슷한 테러를 벌였지만 정말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테러범들 경찰에서 2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어갑니다. 자, 이곳은 학교입니다. 경찰들이 엉망진창이 된 초등학교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물건들 다 쏟아져 있고 가구들도 넘어져 있는 거 꼭 좀 전에 본 그 사건처럼 폭탄이라도 터진 모양새인데요. 도둑이 든 건가요? 자, 글쎄요. 아주 작정을 한 건지 자, 여기는 도서관이었고요. 화장실 안까지 저렇게 뒤집어 놨습니다. 경찰들이 곳곳을 수색했지만 범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에 붙잡힌 범인들의 정체! 바로 10대 아이들이었습니다. 쟤네들이 그랬다고요? 네, 각각 12세, 13세 이 아이들 늦은 시각 학교에 침입해서 저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걸 알게 된 저 어머니들이 직접 경찰에 자식들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아이들은 처벌을 받게 된 건 물론 무려 약 7천만 원 가까운 수리비까지 물게 됐다는데 제발 어머님들 생각 있어라도 정신 좀 차려. 쟤네들 왜 그랬을까? 다음 이어갑니다. 여성분이에요. 한 손은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은 잘 안 보이는데 유모차를 끌고 있거든요. 네, 이제 보이네요.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로 웬 남성이 바짝 붙어서 함께 걷습니다. 남편 아닌가요? 근데 남편이라기는 좀 수상하죠. 살금살금 다가가서 조심히 손을 뻗는데 어디 만져? 쫓아 돌아가나 싶더니 몸을
휙 돌려서 모른 척 뭔가를 챙기면서 사라집니다. 뭐 했지 지금? 자, 알고 보니까 저희 여성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달아난 겁니다. 아이고. 아이가 울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신이 없는데 그 틈을 이용한 겁니다.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는데 뒷주머니에 있는 걸 빼가다니 진짜 간이 부었네요. 대단해요. 박 변호사님. 야, 이게 모성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이가 울고 있는데 전화기 뺏기는 건 모르죠. 나쁜 놈. 이죠? 예, 나쁜 놈.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웬 개 한 마리가 좁은 창문 틀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자, 이거 무려 3층 높이인데요. 안 돼. 어딜 떨어져?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너무 나가 놀고 싶었던 나머지 탈출을 감행하는 강아지입니다. 자, 하지만 뛰어내리기엔 그 높이가 너무 안 돼, 안 돼. 높은데 안 뛰어, 안 한참을 뛰어. 망설이던 개 안 뛰어, 안 뛰어. 뻗더니 그러지 마. 자, 훌쩍 안 돼. 몸을 날려버립니다. 나 못 보겠어. 춤 떨어지고 밭에 탁 착지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총총총총 걸어 다니는데요. 밭이 푹신했던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뒤늦게 주인이 돌아왔는데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이 사고뭉치 다시는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없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오해할 수 있어요. 나한테 초능력이 생겼나? 걔가? 아니에요. 밑에 푹신해서 그런 거예요. 걔야, 하지 마. 이거. 이거 근데 수평을 이루면서 그대로 떨어지는데? 흙밭이 없게 망정이지 말이죠.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